그러면 이번 주 정치 현안 짚어보는 정치회전, 황혜진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요. 결국은 결렬됐습니다. 뭐 되니 안 되니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는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나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치부 기자들 취재 보고도 결국 결렬됐죠. 뭔가요? 어제 하루 종일 협상을 했죠. 어제 굉장히 많은 시간 일요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하고 아침에 10시부터 다시 협상을 했는데 여당 야당 양쪽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얘기는 거의 뭐 합의한 가한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통합당으로 들어와가서 의원들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다가 거기서 퇴짜를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가한 초안 거기까지 양쪽이 이 정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안까지 있었던 거는 물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그게 합의한 초안이 아니다. 서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지노선 최대한의 협상선을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합의안은 아니라라고 주장을 하지만 21대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뽑았잖아요. 후반기는 대선을 해서 그때 이긴 당, 집권당이 된 당이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박 국회의장 아니었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은 뭐 원래대로 11대 7. 법사위를 개혁해서 법사위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를 나누는 안하고 또 작구 체계 심사권을 따로 떼서 의장직 속에 별도 기구를 두는 안 등등을 앞으로 협의한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윤미향 의원 관련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련한 한일 협의와 후속 조치, 거기에 정대협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등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 이거는 이제 통합당 요구한 거죠.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재판 수사 과정 얘기, 그 이후의 얘기도 법사위에서 국정조사 다룬다. 청문회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통합당 쪽에서는 이거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아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존 볼튼 회고록과 관련한 정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상, 대북 관계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합당이 요구했는데 이거를 안 받아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여튼 그 나머지 부분에 대강 의견이 접근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깨진 거죠. 그러면요. 지금 방금 양쪽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잠깐 여야 입장 듣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언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아직 선출하지 않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먼저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어제 많은 진전을 이루었던 중에 가합의라고 할 수 있었던 안을 미래통합당이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황 기자. 여야 설명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합의가 된 거고 어디서 틀어졌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안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 접근은 갔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됐다는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실에서도 거의 다 됐다. 이 정도면 안 깨질 거라는 얘기가 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깨졌느냐. 서로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원내 문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책임자인데 너무 관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측 얘기죠. 그렇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나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 김종환 위원장이 틀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나 통합당 쪽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 안을 가져갔더니 당내에서 워낙 반발이 심했다. 그리고 최소한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는 통합당한테 주겠다는 정도의 언지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법사위 문제를 다시 얘기해줬는데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평소에 그 전부터 법사위원장을 못 가져오면 상임위원장 7개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네. 다 가져가라 그래라 네. 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아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런 그 입장이 이 협상이 깨지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민주당 얘기죠. 민주당 지금 얘기고요. 의심을 하고 있고 상당히 그럴 개연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지금 입장은 법사위를 가지고서 제대로 그 야당으로서 견제를 하지 못할 바에 상임위원장 7개 갖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무슨 그리고 의미가 있느냐. 그런 원내투쟁 같은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예. 나름대로 당을 크게 개혁하고 국민들의 눈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차라리 민주당한테 다 주고 민주당이 알아서 책임을 져라. 그게 더 당당하고 떳떳한 것 아니냐 하는 입장의 얘기를 많이 했죠. 자, 그런데요. 지금 양당이 어느 정도 합의하고 가져갔는데 틀어졌다는 그건 팩트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죠, 지금. 그것도 잘 모르는데 예. 일단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협의하고 그런 분위기를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상당히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는 합의를 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두 가지 실리의 문제도 있죠.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들을 전부 민주당이 하는 게 과연 실리로 오르냐. 그렇죠. 두 번째 앞으로 그리고 4년이나? 예. 이게 그 협상이 깨지면은 그 책임을 통합당도 어느 정도 져야 되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 초입부터 이렇게 파탄이 나는 것도 야당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야당도 비난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확한 지금 입장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짐작일 뿐입니다만 그런 원내 협상하고 국회 내 정치, 여의도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다 줘버려라. 그리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겠다라는 그 입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도 상당히 지금 있었다는 작용된 걸로 게? 보여요. 나타난 예. 현상을 보고서 황 추론해 기자 보면. 보시기에도 어느 네네. 정도 김 비대위원장의 어떤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 어떤 입장이 나와야지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앞으로 같은데요. 이제 좀 예. 취재를 이 국회가 좀 진전이 되고 예. 원구성된 다음에 좀 더 뒷얘기 같은 걸 취재해 예. 보면 뭐 팩트가 좀 더 명확해지겠죠. 아직까지는 그 민주당이 협상을 하면서 느낀 얘기 예.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입장 뭐 그런 건데 예. 아직 정확한 그 김종인 위원장 본인의 그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위해서요. 박병석 국회의장 말씀을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공보수석을 통해서 입장을 간략히 밝혔는데요.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 자, 황 기자. 네. 그러면요. 통합당의 원래 입장이 18개 니들 다 해라 이런 거였고 지금 국회의장도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저 발표 보면. 그렇죠. 단계 오늘 지정하겠다 이렇게. 예. 2시부터 본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양당 통합당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어요. 예. 조금 전부터 의원총회 하고 있으니까 의원총회 끝나면 아마 국회의장이 이제 본회의 소집해서 상임위원장들 나머지를 뽑아야 되죠. 예. 뽑아야 되는데 저번에 18개 중에 6개 상임위원장을 뽑았으니까 11개를 더 뽑고 문제가 저거죠. 정보위원장. 예. 정보위원장 하나는 그 여야 출신의 국회 부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뽑게 돼 있어서 지금 그런데 문제가 통합당의 국회 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이 자기 국회 부의장 안 한다고 하겠다라고 그랬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그러면 국회 부의장마저 예. 민주당이 가져올 것인지 예. 아니면 교섭단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정의당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기다리고 있다가 안 뽑고 예. 통합당에서 입장이 다시 바뀔 때까지 기다릴 건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들을 오늘 뽑고 그리고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경 예산안 35조 원 넘는 규모 추경 예산안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이제 일단 순서는 그렇게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요, 황 기자. 국회 상황 지금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회에선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5일 선출한 6개 상임위원장을 뺀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주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재 상임위원장을 뽑기 위한 본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국토위원장 등 모두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장은 11개 모두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이, 국토위원장은 진선미 의원, 과방위원장은 박광원 의원 등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어제까지는 여야가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법사위원장을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한 초안까지 마련됐었지만 통합당이 최종 거부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3차 추경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시정연설도 예정돼 있죠.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3차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도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예결위원회까지 구성된 만큼 35조 원이 넘는 3차 추경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비상하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심사할 방침이고요. 내일 오전 10시 추경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명단 제출 불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3차 추경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황 기자. 네. 지금 잠깐 들으셨지만 어차피 협상 깨진 데 대한 책임은 서로 상대방 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통합당 얘기는 법사위 쪼개기로 했는데 나중에 막판에 거부했다. 뭐 이런 논리 같고요. 보니까 지금 통합당 설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협상 과정에 이런저런 오간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서로 말이 달라요. 예, 말이 다른 것 달라서 같습니다. 예. 누구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그리고 지금 협상한 초안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예. 이 얘기까지 다르니까 그 팩트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건 사실인데 그 협상이 깨지고 나면 원래 서로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저 부분은 좀 더 취재를 하고 나중에 좀 더 양쪽을 좀 더 취재를 해봐야지 그렇겠죠. 정확히 좀 진상이 드러날 텐데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협상이 깨진 책임 문제는 나중에 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8개 다 가져가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겠죠? 그렇죠. 이제는? 지금 예. 선출하고 있는데요. 이름도 다 나왔죠. 명단도. 예. 그러면 이제 그 정치적 부담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황 기자 보시기에. 그렇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차지하고 국회를 지금 33년 만에 1987년 그 민주화 투쟁 이후 6월 항쟁 이후에 노태우 정부에서 지금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렇게 그 여야가 상임위원장들을 배분하는 관행이 생기는데 3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여당이 다 독식을 하는 예. 그런 지금 초유의 사태가 초유의 생겼잖아요. 사태죠. 예. 민주당은 사실 이걸 바란 건 아니죠. 적당히 11대 7로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니까 부담도 크죠, 사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책임도 더 크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독식, 독주 그 프레임에 걸릴 수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지금 괴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통합당 측에서는 다 가져가는 한번 부담을 져봐라 이런 거지만 조금 지나면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처음부터 저렇게 막 해가지고 뭐 국회 제대로 안 굴러가게 잘 가져갔다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럴 수도 지켜봐야겠죠,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그 의석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이 코로나 위기에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빨리빨리 특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그 대코로나 정책들을 하면은 여론이 좋아질 것이고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못할 경우가 오면은 상당히 민주당이 그 부담을 지겠죠. 민주당으로서는 뭘 잘하면 잘한 소리 다 들을 것이고 네네. 뭘 잘못하면은 잘못한 책임 다 뒤집어 쓸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면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왔다는 얘기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 예. 절대 가말이지 않습니까? 예. 각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넘기 때문에 예. 그
사실 야당이 저항을 하고 막고 싶어도 법사위도 지금 예. 다 민주당이 가져와서 그 별 수단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 안에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앞으로 이 그 21대 국회의 새로운 그 룰, 여야관계 문법 이런 게 어떻게 정해질지는 좀 봐야 될 겁니다. 예. 일단은요, 그럼 추경안 네네. 이건 금방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35조 규모 추경안이라 상당히 지금 굉장히 큰 규모고 네. 그 거의 모든 상임위에 관련이 돼 있는데 정부나 여당 쪽 얘기는 이 추경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지금 약 500만 명의 자영업자 뭐 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한테 긴급지원금 성격의 돈을 주는 것도 예. 많고 새로운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그래서 돈을 쓰고 나눠주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지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이런 예. 주장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7월 3일, 4일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정부에다가. 예. 자, 이렇게 국회는 그럼 통합당이 호락호락하게 그래 한번 잘해봐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할 리는 없고요. 네네.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힐 텐데 그렇다고 해서 통합당이 어떤 딱 부러지는 저항수단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향후 국회는. 통합당이 당분간 장외로 나가진 않겠죠. 예. 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뭐 장외 집회를 하거나 국회를 거부하거나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를 안에 들어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철저히 그렇습니다. 싸우고 예. 아주 그 정책 가지고 싸우고 정부 여당의 실정이나 예산안도 철저히 검증해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1대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에 협치하기 상당히 어려워진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굉장히 부담을 지게 됐고 야당 역시 부담스러워요. 야당 역시 그 법사위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이게 판을 깰 정도의 큰 일이었느냐라는 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한테 주고 다른 수단으로 한번 견제를 해보고 예. 훨씬 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정책이나 또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지지율을 올리면은 국민들의 지지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평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가 정말 저렇게 협상을 깨고 판을 깨고 21대 국회를 초장부터 여야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할 정도의 문제였느냐. 네. 통합당도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거대 야당과 소수로 전락한 거대 여당과 소수가 된 야당이 새로 지금 싸움의 룰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18개 상임위원회를 전부 민주당이 독식하고서 운영되는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 그게 민주당한테 아주 민주당이 능률적으로 능력 있게 유능하게 국회를 끌고 가는 약이 될지 예. 아니면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독식회탄의 그렇죠. 욕만 먹을지는 두고 예. 봐야죠. 물론 거기도 야당이 잘해야죠. 야당이 아주 그 민주당의 잘못한 점을 정확하게 찝어내면서 그러면서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을 정도의 그런 유능함을 보여야죠. 그래서 장애투쟁도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막 그 법사위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그 자꾸 체제 심사권을 가지고 여당을 못 견제하기도 끄게 됐고요. 어려운 예. 상황에서 예. 야당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험대에 올랐는데 예. 민주당 역시 만만치 않은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으로서는요. 잘해도 독박, 못해도 독박인 상황이니까요. 여당은 잘하면 당연한 거고 예. 못하면 욕을 무지하게 먹죠. 그렇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부담스럽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야당으로서도 니들 그러니까 이 모양 되지 않았냐는 얘기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이 민주당도 그렇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사실 더 이상 협상을 끌고 나가기 어려워요. 예.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의장되더니 너무 예. 이렇게 좀 눈치 보는 거고 야당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고요. 심지어 뭐 이게 마음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죠. 열혈 지지층에서는 의장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그렇죠. 막 문자 거셌었죠. 폭탄 예, 보내자는 예. 막 그런 사발 통보 비슷한 것도 돌고 예. 민주당 역시 지금 이미 6월이 다 가고 있는데 지지층에서는 그 압도적 다수석을 만들어줬는데 뭐 하는 거냐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대목에서는 결정을 내리고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차지한 다음에 실력으로 보여주자라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면 독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추경은 이제 넘어간다 치고요. 네. 가장 근 1년 동안 가장 뜨거운 핵심 논쟁거리였던 공수처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 추경이 끝나면 공수처가 공수처죠? 굉장히 가장 크죠. 공수처는 뭐 무조건 어떤 전국의 태풍의 눈이 될 텐데요. 공수처장 임명 기한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1월 14일 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서 예. 부칙에 6개월 후에 이 법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한이 7월 15일이니까 그러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국회에서 추천위원회가 7명이에요. 그 7명이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여당 2명, 그다음에 그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예. 7명을 뽑아서 예. 그중에 6명이 합의를 해야 돼. 찬성을 해서 예. 2명의 후보를 대통령한테 보내면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보내서 예.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표결을 해가지고 이제 표결을 해서 이제 공수처장을 뽑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첩첩산중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일단 지금 1단계가 야당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다 이런 헌법 소송을 냈어요. 예. 그런 단계에 또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규칙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국회에서 국회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공수처장이 그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게 법을 고쳐야 되는데 네. 이 단계들이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0월까지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추천해서 청와대로 예.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통합당의 전략은 최대한 절차를 늦춰서 이거를 늦추고 그렇죠. 시간을 끄는 거죠. 후보도 안 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후보를 안 내면 끝까지 저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공수처는 예. 뭐 괴물 사법기구다. 이게 예. 사법 통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기구가 될 거다. 뭐 이렇게 그 공수처법 반대할 때부터 그 논리를 계속 갖고 있는데 예. 단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그 인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여당에는 교섭단체 예. 지금 통합당밖에 없죠.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규칙을 지금 백혈은 안 하고 통합당 안이 와 있는데 일단 그 안 가지고 서로 싸우죠. 예. 그 다음에 그 안이 통과돼서 추천회가 구성이 됐다 해도 거기 2명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계속 추천을 안 하면 의장이 지정을 해서 상임위원장하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서 다른 교섭단체나 뭐 이렇게 권한을 넘긴다. 권한을 넘기고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야당이 반대하죠. 예. 그 이 단계마다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가 오늘 만약에 통합당이 계속 그렇게 하면 공수처법을 다시 바꾸겠다. 예. 그것도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죠. 지금 예.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뭐 177석에다가 단독으로 지금 다 할 수 있으니까 공수처법을 아예 바꿔가지고 뭐 바꾸는 법은 뭐 예를 들어서 통합당이 추천을 거부하면 그 여당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당으로 넘긴다든가요? 그 예. 내용은 정확히 얘기했지만 예.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하겠다라는 이해찬 그 대표의 그 다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을 가지고서 다시 공수처법을 가지고 공수처 출범을 가지고 상당히 통합당과 민주당 사이에 또 한 번에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여당이 어떻게 또 해결할지 상당히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죠. 그렇다고 밀어붙이기도 능사가 아니니까. 황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공수처법이고 뭐건 지금 여당은 하려면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법을 그렇죠. 바꿀 수도 있고 규칙도 바꿀 수 그렇죠.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론이 어떻게 될지 하나가 이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겠죠. 만약 여론이 뒷받침해 준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까지도 밀어붙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론이 뒷받침을 하는 거, 뒷받침도 중요하고 여론의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겠죠. 민주당이 독식을 하려 한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겠죠. 그 민주당이 그런 여론의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압도적 다수석을 가지고 상황을 돌파하면서 여론의 지지도 얻고 이게 이제 능력이죠. 예. 그런데 그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굉장히 사법개혁,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수건 사업이죠. 공수처.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강하게 밀어붙일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어떻게 정하고 그거를 다수석을 가진 당이 여론을 어떻게 지지를 얻어낼까 하는 그것도 정치의 나름대로 스킬이죠. 기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또 한 번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다음 달 1일 이번 주 수요일로 한 달입니다.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네들이 보기에 보수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왜 데려가려고 그러냐. 내가 보수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외연을 확장해달라고 나를 데려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제가 그런 이 미래통합당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이 외연을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 당이 다시 집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런 생각을 하고서 여기서 지금 이 비대위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기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여태껏 취임하고 나서 화제를 만들어냈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에 회자되는 화제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말만 가지고 정치를 해서 저 정도로 예. 성과를 거두는 것도 상당히 재주죠. 예. 저도 굉장히 그 언론의 생리, 여론의 동향, 대중의 마음 이런 걸 잘 읽는 그런 그 노예하고 또 이렇게 예. 뭐 기술이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기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뭐 지금 회자됩니다만 기본소득 문제, 40대 경제를 아는 참신한 대통령 후보론, 심지어 뭐 백종원 얘기까지 예.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보육 문제, 그다음에 대학교 학제 문제 같은 우리 사회 아주 굵직한 이슈들을 던져서 근데 그 이슈들이 다 예전 같으면 민주당이나 심지어 정의당에서 할 법한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니 보수정당인 통합당 대표가 저런 말을 하네라고 해서 기사가 되고 화제가 되고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죠. 예. 그래서 일단 통합당의 그런 이른바 그 보수, 골통, 꼰대, 답답한 이미지를 예. 상당히 벗기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그 미천 덜 들이고 굉장히 말로만 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를 많이 개선하는 그런 예. 상당한 홍보의 달인이죠. 저 정도면 어떻게 자, 보면 좋게 말하면. 그러면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데 아주 비상한 능력을 보여준 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통합당이 과연 그 말에 걸맞는 어떤 뭐 정책의 변화나 이건 아직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것도? 예. 그렇죠. 이제 뭐 한 달 좀 있으면 한 달이니까 네.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났고요. 지금 정강정책위원회가 있죠. 정강정책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이제 그 위원회가 있는데 네. 거기 젊은 이제 낙선자들이나 뭐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정강정책에 담는 문제를 뭐 논의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 그것만 해도 대단히 어떤 달라진 모습을 그렇죠. 그런 느끼게 할 것 같습니다. 논의 그거는. 자체가 예. 나온다는 것만 해도 그동안에 보수정당에서 참 네. 보기 어려웠고 5.18 폄훼 발언으로 세상이 시끄러웠던 게 불과 작년의 얘기인데 네. 그런 걸로 따지면은 그 통합당이 상당히 지금 뭔가를 해보려 한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리고 정강정책에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통합당이 정강정책의 그 정신을 뭐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담으면 그 자체로도 상당히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선거에서 지고 총선에서 대패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5.18 관련 망언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특히 호남 지역 유권자들,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사지 못했고 마음에서 멀어지고 저 정당은 호남을 폄훼하고 호남에는 관심도 없고 호남에 후보도 안 내는 당이다. 예. 그런 당이 어떻게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수도권에서 이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예.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첫 순서가 5.18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고 받들겠다라는 내용을 통합당의 정강정책에 넣겠다 그런 시도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아직 논의가 있고 또 5.18만 넣을 것이냐 그러면 그 이전에 4.19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 뭐 촛불혁명 이런 것들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쭉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뤄낸 여러 가지 민주화 투쟁들, 민주화 운동의 성과들은 또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그런 네.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 강경한 우파적 지지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쉽지만은 이걸 않을 또 겁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설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 정강 정책이라는 게 그 당의 정신, 이념, 우리 당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은 어떤 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정책을 세우겠다는 가장 중요한 뼈대니까요. 당의 헌법이죠. 그 당의 정강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어떻게 호소를 하고 특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언한 진취적인 정당, 약자와 동행하는 네. 정당으로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저 당이 어떻게 활공탈퇴하고 국민의 지지 기반을 어떻게 넓힐 것이냐가 정해지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자와 우를 떠나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저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향후 1년이면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쭉 저 성과가 당에 그 담기고 정책과 언행, 인물 이런 것에서 예. 어떻게 드러나냐를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 개조 작업의 성과가 예. 드러날 겁니다. 그 성과는 분명히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공 실패도 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저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저 작업을 한 1년 정도 하면 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